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11월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함께 언제나 여유와 따뜻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미국 대선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결정할 6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여유 있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둘 다 약점이 분명해서 초박빙 접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후보들의 고령 문제와 기소 여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LA에서 최근 음주운전자가 연루된 대형 교통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연말을 앞두고 음주운전 위험성과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과 연말 할러데이 쇼핑 시즌을 앞두고 LA에서 최근 소포 절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LA 총영사관이 다음 달 31일까지 기소 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합니다. LA 통합교육부 소속 학생 1,200여 명이 올 여름과 가을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태권도 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예상보다 높은 경영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향후 영업 전망이 밝지 못해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달러와 현금 가치가 올라가는 데는 연준의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투자와 저축 같은 현금에 대한 수급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에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세 번째 중동을 찾았지만 성과는 없었고 방문하는 곳마다 항의하는 시위도 잇따랐습니다. 미국 대학가에서는 무슬림과 유대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뺑소니 사고까지 발생했고 휴교하는 학교도 생겨났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한 달째 지속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를 완전히 포위하면서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분할했다고 밝혔습니다. 48시간 안에 가자시티에서의 시가전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놓고 김병수 김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찾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편입하면 어떤 효과나 영향이 있을지 두 도시가 같이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TX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수도권 30분 통행권이 달성되고 광역 생활권이 구축될 거라며 사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가 역대 한국인 선수 최초로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부분 골드글러브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LA 램스가 그린베이 패커스와의 경기에서 3대20으로 완패했습니다. LA 차저스는 오늘 뉴욕 제츠와 먼데이 나잇 풋볼 원정 경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97.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말 중동에서는 어떤 일이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짚어보고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한 달째 지속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사망자 10,000명을 넘어섰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가 22명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는 4,104명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7일 하마스 기습 공격을 받으며 전쟁이 발발한 이후 가자지구를 봉쇄하고 하마스 지도부 소탕을 위해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마스 소탕을 위한 가자지구 지상전에 박차를 가하는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요새 한 곳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으로 6일 성명을 통해서 관측소와 훈련장, 지하 터널 등이 포함되어 있는 하마스의 요새 한 곳을 장악했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하마스 대원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전투에서 이스라엘군은 다수의 하마스 야전 사령관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공군 전투기가 지난 24시간 동안 지하터널과 군사기지, 관측소, 대전차 미사일 발사장 등 450곳의 하마스 목표물을 타격했고 이 과정에서 하마스의 특수작전 부대장인 자말 무사를 제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신베트와 함께 지난달 7일 무장대원들을 자국에 침투시킨 하마스 네이르 알발라 부대사령관의 와일 라스파도 공습을 통해 제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전쟁의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세 번째 중동을 찾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고 이번엔 CIA 국장까지 파견했는데 어떻게 될지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동에서 가자 지구내 일시 교전 중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랍 측 휴전 요구엔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도 반대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간인 대피와 구호물자 수송을 위한 인도적 통로 마련에는 모두가 공감했다는 겁니다. I think everyone would welcome humanitarian pauses. There's no doubt about that. There are obviously different views, including on the question of the ceasefire. 다만 인도적 통로의 구체적 장소와 시간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여기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나 전후 가자지구 통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또 이라크에선 확전 방지 대책도 협의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반면 블링컨이 방문한 곳마다 이스라엘을 감싸는 미국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الإدارة الأمريكية هي من تدعم إسرائيل ماليا معنويا بقتل الفلسطينيين في غزة. 심지어 튀르키예에선 블링컨 장관이 도착할 군 공항에 시위대가 진입을 시도해 큰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장을 이스라엘에 급파하는 한편 중동 인근 해역에 핵 잠수함을 추가 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중재와 억제를 내세운 바이든 정부 중동 정책의 연장선이지만 첨예한 갈등 국면을 전환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전실 리더십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에 휩싸였고 국제사회에서는 가자지구 인도주의 재앙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현재 안팎으로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분석입니다.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스라엘 현지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별명 비비를 일컬으며 비비는 끝났다라는 말이 공경연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대표로 있는 집권여당 리쿠르당을 오랫동안 지지해온 주민들 사이에서조차 네타냐후의 최장기 집권을 가능케 했던 강한 안보 공약 실상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거센 상태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2007년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장악하는 걸 용인함으로써 바로 오늘날의 사태를 자초했다는 원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자신의 부패 혐의 재판을 무마하려는 방탄용 입법 성격의 사법부 무력화를 시도해서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고 이것은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감시가 느슨했던 배경 중 하나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일찌감치 책임을 인정한 여타 정부 당국자들과는 달리 하마스와의 전쟁이 끝나면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힘든 질문이 제기될 것이라며 공동 책임론을 꺼내서 물타기식 언행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형태가 바로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하마스와의 전쟁을 이끌 지도자로서 네타냐후 총리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에 불과했고 대다수 응답자인 74%는 이스라엘 군 지휘부가 전쟁을 앞장서 지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전통적인 지지 세력인 우익 성향 유권자 사이에서도 네타냐후 총리를 전쟁 지도자로 신뢰한다는 비율은 단 10%에 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을 대량 학살 시도라고 비판한 성명에 서명한 뉴욕타임즈 기자가 사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제스민 휴즈 뉴욕타임즈 기자는 지난주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작가들이라는 단체가 발표한 이스라엘 비판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가
뉴욕타임즈 정책을 위반했다라는 지적을 받고 사임했습니다. 이 성명은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들의 희생으로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주기 위해 고안된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 국가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징집에 반대하는 국내외 많은 유대인에 개의치 않는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성명은 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을 조건부 지지한 뉴욕타임즈의 사설도 비판했습니다. 휴스 기자는 2015년 뉴욕타임즈에 입사해 여러 차례 보도상을 받았고 이번 성명에 참여한 유명 인사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다른 언론사에서도 보도나 논평과 관련해 비슷한 일이 여러 군데서 발생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뉴욕타임즈의 한 기자는 한 달 전만 해도 가자지구 북쪽 해안가는 리조트와 호텔이 있는 조용한 곳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거대한 군사기지가 현재는 됐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으로 미국 대학가에서는 유태인 증오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우려던 툴레인 대학교 학생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코넬 대학교 온라인 학생 커뮤니티에는 유대인 살해 위협 예고글이 등장해 유대인 학생 식당이 일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코넬대 총장은 학생들에게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We will not tolerate anti-Semitism on this campus. 조지 워싱턴 대학교 도서관에는 유대인을 살해하는 사람이 순교자라는 문구까지 걸렸습니다. 대학가의 유대인 혐오 범죄가 증가하자 백악관도 나섰습니다. There's no place for hate in America, and we condemn any anti-Semitic threat or incident in the strongest terms. To the students at Cornell and on campuses across the country, we're tracking these threats closely. 미국의 한 유대인 단체는 지난 10월 개전 이후 미국 내 반유대주의 사건이 거의 400%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시위 각각 열렸습니다. 지난 주말 웨스트 LA에서 대규모 친팔레스타인 집회 행진이 열렸는데요. 일단 토요일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수백 명이 오후 1시부터 브렌트우드 지역 이스라엘 영사관 앞 윌셔 블루버드에 모여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며 총격을 당장 멈춰라 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윌셔가를 따라 행진해 웨스트우드에 위치한 연방정부 건물까지 평화롭게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또 LA 다운타운에서는 어제 일요일 친이스라엘 설치 예술 행위가 진행됐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1,400여 명이 다운타운 그랜드팍에 모여 설치 예술, 음악이 멈췄을 때라는 이 설치 예술을 선보였습니다. 하마스가 기습한 이스라엘 노바 음악 축제 현장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11월 6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지난주와는 확연히 다른 계절을 느끼겠습니다. 한 주간에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도 남가주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 예년 기온을 보입니다. 화요일인 내일과 남은 한 주 동안의 낮 기온 역시 예년 기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대체로 맑고 쾌적한 가을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7도, 59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1도, 54도, 해안 지역은 66도, 57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지나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1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 기온은 49도에 그쳐서 초겨울 날씨 보이겠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번디 드라이버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405 사우스 방향 볼몬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두 번째 레인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18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템파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101 사우스 방향 랭커신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5번 노스 방향입니다. 플로렌스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번 웨스트 방향 605번과 만나는 지점은 히트앤런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대선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의 향방을 결정할 6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도 여유롭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보다 다소 높은 지지를 기록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시에나 대학교와 함께 지난달 2일부터 11월 3일까지 6개 주 3,662명의 등록 유권자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양자 대결에서 누굴 지지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48% 유권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4%입니다. 지역별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바다, 조지아, 애리조나, 미시건, 펜실베니아 등 이렇게 5개 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여유롭게 따돌렸습니다. 다 5% 이상의 격차, 특히 네바다에서는 9% 이상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스콘신 주에서만 트럼프 전 대통령을 47대 45로 겨우 앞섰습니다. 이 같은 경합주 분위기가 대선까지 이어질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보다 훨씬 많은 30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뉴욕타임즈의 분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 외교 모든 분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나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최근 외교 현안이 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전쟁에 관해서도 유권자 5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더 문제를 잘 해결할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선택한 유권자는 39%입니다. 들으신 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둘 다 약점이 분명해서 초박빙 접전이 될 거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이든 트럼프 두 사람 말고 최근에 강력하게 떠오른 제3의 후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내년 미국 대선의 유력 후보는 민주당 바이든 현 대통령,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벌써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당내 지지율은 각각 77%와 64%, 대적할 만한 다른 후보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2020년 바이든 트럼프 대결이 재연되는 건데 누가 당선될지는 안개 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성과는 경제. 하지만 미국 국민들 평가가 박한 데다 당선되면 82세의 새 임기를 시작하는 고령의 나이가 발목을 잡습니다.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밀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4건, 91개나 되는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위협입니다. 지지자 결집 효과가 있었다지만 재판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면 중도층이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We have to get rid of this corrupt regime of people that don't know what they're doing. 두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여론조사마다 엎치락 뒤치락, 접전 양상을 보입니다. 경제는 물론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스라엘 하마스, 두 개의 전쟁이 가져올 파장이 주요 변수로 꼽힙니다. Foreign policy is going to be a very big aspect in this election, more than it usually is. Because of the Ukraine crisis is an issue that will be brought up, as will be the issue of what's going on in Israel. 낙태와 성소수자, 이민 등 진보와 보수가 대립하는 의제들을 놓고는 대선을 기점으로 더 심한 갈등이 표면화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양당 체제가 워낙 공고해서 제3후보가 나오기는 좀 힘든데요.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최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는데 설문조사에서 20%가 넘는 이례적인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의 말입니다.
The Democrats are frightened that I'm going to spoil the election for President Biden, and the Republicans are frightened that I'm going to spoil it for President Trump. My intention is to spoil it for both of them. 대규모 투당파 정치단체 노레이블스도 대선 후보를 내겠다고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트럼프 모두에게 피로감을 느끼는 미국인을 파고들 계획입니다. 바이든 트럼프 접전 구도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저력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레리 호건 공동대표의 말 직접 들어봤습니다. And I think America wants to elect leaders that actually, regardless of what their party is, they want people that actually work for the people and try to solve problems. 누가 당선이 되든 일단 미국 우선주의 경향이 이어질 거라는 데는 이의가 없어 보입니다. 인터뷰 먼저 들어보시죠. 통상 정책은 더욱더 강경하고서 공세적으로 나갈 거다라는 거고요. 시큐리티는 더욱더 미국이 돈 안 들이고 미국을 위해서 미국 편을 들어주도록 강권하고 강요할 거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가치를 토대로 한 동맹을 중시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안보 등에 있어서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강한데요. 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비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타운과 로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LA 총영사관이 다음 달 31일까지 올해 말까지란 얘기죠.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소중지된 재외국민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르면 한국 입국 후에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2013년부터 운영되어 온 특별 자수기간 중 간이 방식 조사 등을 통해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 자수기간 대상은 지난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부정수표 단속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로 입건돼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입니다. 접수는 LA 총영사관 민원실로 하면 되고 사전 예약은 필요 없습니다. LA 총영사관에서 재기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LA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재기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신분증은 대한민국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셀폰 번호, 이메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공간을 방문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특별히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일단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이 직접 한국 검찰에 연락해 사건을 처리하게 되며 배당된 검사실에 연락해 이메일과 전화, 우편, 화상조사 등에 의한 간이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LA 총영사관 전화 213-385-9300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와 연말 할러데이 시즌을 앞두고 한인사회 내 각종 행사와 송년 모임이 줄을 이을 예정인 가운데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명적인 대형 교통사고들이 남가주 한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잇따라 발생해 연말 시즌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만 한인들도 많이 사는 밸리 노스리지에서 음주운전자가 연루된 대형 교통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해서 비번 경관 1명을 포함해 모두 2명이 사망하고 9명이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시 15분경 노스리지 지역에 인근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하다가 사고를 냈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은 심하게 찌그러진 차량 2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안에서 2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나머지 부상자 3명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LA경찰국은 20살의 브라이언 데이빗 올리베리가 운전하는 검은색 BMW 차량이 교차로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과속하다가 흰색 인피니트 차량을 들이받았고 올리베리는 사고 당시 술에 취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인피니트 차량은 소화전을 받은 뒤 그대로 인근에 있는 건물로 돌진했으며 해당 차량 안에는 3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숨진 2명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숨진 2명 가운데 1명이 비번이었던 LAPD 데럴 커닝햄 경찰관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커닝햄 경찰관은 4년 넘게 LAPD에 투신해서 커뮤니티를 위해 일했고 약혼녀와 또 6살, 3살 두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발생한 연쇄적인 대형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모임이 많은 연말 시즌에 운전대를 잡기 쉬운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이렇게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벌써 시작됐습니다. 네, 절도범들입니다. 추수감사절과 연말 홀리데이 쇼핑 시즌을 앞두고 LA 일원에서 소포절도가 벌써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론 주의하는 것도 당연하죠. 네, 각 소포를 주문하는 사람들도 주의를 할 테지만 제발 이 절도범들 좀 제발 좀 잡아주세요. 이은 기자입니다.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연말 선물 준비 등으로 쇼핑이 늘어나는 이때 택배 소포 절도범들의 타깃이 되지 않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면서 연말이면 집 앞에 택배업체 소포들이 쌓이고 있는데 최근 절도범들이 주인이 소포를 찾기 전에 소포를 통째로 새치기에 가지고 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서 자, 죄송합니다. 녹음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이부터는 저희가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나 콘도 등 다세대 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절도범들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동 출입구를 사용하는 다세대 주택 안에 소포가 없어지는 일이 빈발하면서 단지 곳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소포 절도가 기승을 부리는데 올해에는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것입니다. 홀리데이 시즌에 택배 박스에 고가의 물건이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 특히 우편물 절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뭐 일일이 확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가져간다는 거죠.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의 경우 크기가 큰 전자제품들이 소포로 배송돼 집 앞에 놓여지는 경우가 많아 절도범들은 자신들이 훔치는 소포에 대충 어떤 물건이 있는지 짐작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뭐 TV 같은 경우는 금방 눈에 띄겠죠. LA 경찰국은 우편물 절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우편물 수령을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배송 주소를 변경하거나 집 앞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해라라고 당부하고 있는데 CCTV 설치하는 거 쉽지 않아요. 돈도 많이 듭니다. 결국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CCTV 카메라의 경우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 것들도 많이 나와 있다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물품을 배송하는 우체국 직원이 물품을 훔치는 경우도 있다 보니 CCTV 카메라를 설치해 범죄 피해를 최대한 줄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온라인에서 물품을 주문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배송 방법 섹션에서 거주지 인근 그로서리 마켓이나 약국 또는 우체국 드랍박스에 배송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게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아유, 그러면 그냥 한인마켓에 해달라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는 그런 마켓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포를 직장으로 배달시키거나 배달 시 반드시 서명을 받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연말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 신분도용 범죄도 급증할 것으로 우려돼 사법당국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LAPD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신분도용 범죄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연말 시즌이 포함된 4분기에는 신분도용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LA에서 발생한 신분도용 범죄 건수는 1분기에 4,529건, 2분기에는 5,764건, 3분기 5,193건, 그리고 4분기에는 6,134건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해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신분도용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PD는 신분도용 범죄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크레딧 카드나 소셜 크레딧 카드, 또 여권 등을 평소 지갑이나 가방에 넣어 다니지 않도록 하고 거주지나 회사의 우편물 도난을 취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조치를 취하고 크레딧 카드를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연락해야 할 것을 미리 알아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함부로 알려주지 말 것과 또 크레딧카드 사용 내역을 자주 확인할 것,
그리고 비밀번호는 생년월일 같은 쉽게 유추할 수 없는 번호로 만들고 크레딧카드 영수증과 같은 민감한 정보가 있는 종이는 공중쓰레기에 버리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에서 불법 레이싱, 도로 점거, 차량 묘기, 퍼포먼스 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이에 대한 단속과 방지 홍보 활동을 강화합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향후 1년간 불법 레이싱 등 폭주족들의 위법 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연방정부 지원금 200만 달러를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 2021년 주 전역에서 7,300건 이상의 자동차 관련 쇼 사건에 대응했고 불법 관중만 총 12만 3천 명에 달했다며 도로와 주변 지역에 많은 피해를 줬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관련 단속이 강화된 기간인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내 고속도로에서 불법 레이싱, 난폭 운전 등을 포함해 시속 100마일 이상 달린 차량에 발급한 티켓이 3만 1,000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의 겨울 스키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빅베어 마운틴 리조트는 저녁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떨어지자 인공 눈을 뿌려 빠르게 겨울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3, 4피트의 눈이 쌓였고 개장일이 본격 다가오면 20피트 이상의 눈이 슬로프에 쌓이게 된다고 빅베어 측은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개장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스노우 썸밋은 23일, 스노우밸리와 베어 마운틴은 24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빅베어에서는 눈썰매를 즐길 수 있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학범이 해냈습니다. 김학범의 골드 클럽입니다. 자, 저희가 인사드리기 전에 이거 먼저 틀었어요.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래도 이 얘기 먼저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컷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맞았습니다. 잘하셨어요. 경사죠. 아시아권 한국 선수로 최초로 골드글러브 수상을 했다는 것은요. 정말로 대단한 그런 더 소리를 쳐고 응원을 해도 될 만한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어제 2023년도 골드글러브 수상자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김하성 선수가 2루수 부분에서는 아깝게 2위를 차지했는데 마지막에 발표한 그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부분의 수상자로 발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쇼스탑, 유격수, 2루수, 3루수 다 뛸 수 있는 그런 멀티플레이어라는 그런 걸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발표가 되었는데 이 상을 보니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엄청나게 어려운 건데 최고 수비상은 30개 팀에 한 명의 감독과 6명의 코치진이 자기 팀 선수를 제외하고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선수를 선정해서 75%를 하고요. 그다음에 SDI라는 수비 지표 25%에서 합쳐서 다득점자가 수상자가 되는데 김하성이 정말로 멋진 경기를 펼쳐줘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그런 기분 좋은 월요일 아침에 기분 좋은 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김하성 화이팅입니다. 금년에도 정말로 멋진 경기 보여주길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류현진 선수 이제 자유계약 선수가 될 텐데 어때요? 근데 이제 뜨는 별과 지는 별 뭐 이렇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류현진 선수가 FA 선수가 되기는 했습니다. 자유계약 선수가 되긴 했는데 본인은 강력하게 메이저리그 잔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그 입질이 오는 데가 없어요. 그 메이저리그에서. 그래서 잭팟은 일단은 물 건너갔고요. 50명 중에서 38로 선정되면서 1년에 그저 한 800만 달러 정도 계약이 가능할 거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800만 달러라면은 뭐 에이전트 그 비용 내놓고 텍스 내고 나면 정말로 남는 거 없거든요. 정말. 그래서 아마도 그 본인이 안 되면은 한국으로 복귀하겠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야구 한화 이글스로 복귀가 가능하지 않느냐, 본인이 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별로 따뜻하지 않은 소식이 들어오고 있어.
김하성과 유현진 선수의 그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챔피언스 투어예요? 위창수 선수 벌써? 그러면 50세가 넘었어요. 아. 세월이 빨라요. 세월이 빨라요. 네. 위창수 선수도 저 중가주 저쪽인가요? 약간 북쪽에서 지금 레슨 할 때 많이 뵀었는데, 오래간만에 챔피언스 투어에서 이름이 보이네요. 그렇죠. 오래간만이 아니고 이제 처음이죠. 왜냐하면 처음이에요? 우승은 못했지만은 2위를 했어요. 챔피언스 네. 투어는 혹시라도 사람들이 챔피언스 투어는 뭐지? 그게 옛날 시니어 투어예요. 50세 이상이 되면은 이제 뛸 수 있는데 사실 50세 이상 챔피언스 투어 들어가자마자 첫 해, 둘째, 셋째 해외 우승을 안 하면은 어려워져요. 왜냐면 계속해서 젊은 선수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데 위창수 선수가 그 팀버 테크 챔피언십, 플로리다 보카 러튼에서 이름도 복잡해요. 막을 내렸는데요. 위창수가 4라운드 합계 9언더파 204타로 독일의 베르하르트 랑거, 참 이거 보면 대단한 거예요. 베르하르트 랑거랑 그런 큰 선수와 같이 공동 2위에 오르면서요. PGA 투어 챔피언스 투어 마지막 대회인 찰스 왑 챔피언십 출전권을 따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54위였거든요. 그 위창수의 그 순위가. 그런데 어제 2위로 35위가 되어서요. 36명에게 주어지는 그런 출전 카드를 받게 되었다고 그래요. 한국 선수로는 최경주가 19위, 양영원이 30위로 한국 선수 3명이 동반 최종전에 출전을 한다. 그래서 소식이에요. 네. 네, 챔피언스 리그도 잘하는데 그렇다고 또 PGA 투어가 어제 안 열렸던 건 아니에요. 지난 주말에. 열리긴 열렸는데 워낙 빈작이라 이제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멕시코 로스카보스 엘 카르도날 디아만테 칸트클럽에서 PGA 투어 월드와이드 테크놀로지로 이제 경기가 열렸는데 이경훈 선수 혼자 출전을 해서 첫날 21위로 아주 가볍게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4라운드 합계 13언더바 275타로 공동 54위로 대회 마감을 했어요. 사실 PGA 통산 2승을 기록 중인 이경훈 선수가 시즌 동안 4차례 탑10은 들었습니다만은 우승이 없어 비교적 탑 랭커들이 불참하는 대회에서 우승을 노렸습니다만은 부진을 보였다는 그런 소식이고요. 우승에는 에릭 판 루엔, 이름 듣고는 전 중국계 선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수더라고요. 4라운드 합계 27언더파 261타로 미국의 맷 쿠차와 카멜레 비에가스를 두고 2타차 우승을 차지했다는 그런 소식이고요. 이 판루엔 선수는 2021년 8월 바라쿠다 챔피언십 이후 2번째 정상에 올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렇게 대형 선수들 없을 때 우승할 수 있는 찬스인데 아깝네요. 그리고 이제 맷 쿠차 선수는 참 오래간만에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네네네. 네, 그런 아무튼 굉장히 좋은 찬스였는데 우승을 놓쳤다는 그런 소식이었죠. 네. 자, 이제 야구도 끝났습니다. 저희 겨울에 뭐 볼까요? 겨울에요? 이제 농구 봐야죠, 추운데. 농구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풋볼은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은 토요일 날 방송을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인들과 비즈니스를 하면서 풋볼을 몰라가지고는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사실 풋볼 얘기 먼저 탁 꺼내놓고, 너 어느 팀 좋아하니, 나 어느 팀 좋아한다, 스코어 얘기하고 어쩌고 이러다 보면은 굉장히 친분을 갖게 된다는 게 바로 미국 비즈니스 오시는 분들의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풋볼 이야기는, 자세한 이야기는 보다는 스코어 정도는 알고, 왜 졌을까 하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튼, LA 램스가 그린베이 패커스 원정 경기에서, 세상에 단 한 개의 타치다운도 기록을 못했어요. 그리고 겨우 한 개의 필드골 성공으로 3점을 얻는데 그치는 부진을 보여줬는데요. 쿼터백 스태포드 대신해서 브래트 리페인 선수가 겨우 130야드 패싱에 성공하면서 완패를 당하고 돌아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현재 36패를 기록하면서 팬들이 좀 실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고, 혹시라도 풋볼 보고 싶은 분들은 오늘 5시 15분에 LA 차저스가 뉴욕 제트와 원정 경기를 갖게 되어 있고요. NBA 레이커스는 올랜드 매직 원정 경기에서 120대 101로 패하면서 3승 3패. 르브론 제임스가 24점. 결국은 38분 뛰면서 24점이라는 이야기는 수비가 좋았다는 얘기죠. 상대방이. 그래서 부진을 보여서 패했다는 얘기고, LA 크리퍼스 역시도 오늘 오후 4시 30분에 뉴욕 니스와 원정 경기를 갖는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듣고 계십니다. 양육권 다툼을 벌이던 한 아빠가 4살 자신의 딸을 납치해서 독일 함부르크 공항 활주로에서 무장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18시간 만에 범인이 체포되면서 딸은 무사히 풀려났지만 3,000명이 넘는 승객들이 대피하면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공항 활주로에 소방차들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30대 남성이 총기로 무장한 채 차를 타고 공항 출입구를 뚫고 활주로로 진입해 튀르키예 항공여객기 앞에 멈춰섰습니다. 4살 된 딸과 함께였습니다. 튀르키예 국적의 이 남성은 딸을 인질로 삼아 밤새 경찰과 대치하면서 화염병을 던지고 총을 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딸과 함께 여객기로 튀르키예로 보내달라며 경찰과 협상을 벌이다 18시간 만에 딸과 함께 자발적으로 차량 밖으로 나와 저항 없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함부르크 공항은 이번 인질극 발생 직후 모든 항공교통을 중단하고 터미널 출입구를 공수했습니다. 이러면서 항공기 6대 이륙과 21대 착륙이 이뤄지지 못했고 건물과 항공기에서 승객 3,200명이 대피했습니다. 인질극이 막을 내린 후에는 항공기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노조 조직화가 진행 중인 독일 공장 노동자 임금을 4% 인상했습니다. 테슬라 독일 공장의 경영진은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베를린 외곽에 있는 기가팩토리를 방문하는 동안 직원 11,000여 명의 임금을 4%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임금 인상안을 공개했습니다. 또 다음 달에 보너스를 지급하고 내년 2월부터는 연간 2,500유로를 추가로 또 인상하기로 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머스크는 독일 현지 공장을 방문하면서 내년에 확장될 예정인 독일 공장에서 차세대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날씨가 갑자기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초겨울 날씨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동북 지역에도 갑자기 한파와 폭설이 몰아쳐서 여러 도시가 마비됐습니다. 아직 한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는 중국 남부 지역과 비교할 때 섭씨 60도가 넘는 기온차가 보였습니다. YTN입니다. 눈보라 몰아치는 고속도로가 텅 비었습니다. 제설 차량만 비상등을 켠 채 움직일 뿐입니다. 폐쇄된 요금소 앞으론 화물차들이 장사진을 쳤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에 시속 100km에 달하는 강풍을 동반한 폭설이 내렸습니다. 바닥마저 빙판이라 성인 남성들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날아갈 정도입니다. 헤이룽 장성의 경우 최대 적설량 40mm, 가장 높은 등급인 적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각지에서 휴교령이 내려졌고 건설 현장이나 야외 공원 등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비상일수록 쉴 수 없는 배달원들은 악천후와 사투를 벌입니다. 버스와 택시는 물론 열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주까지 영상 20도를 웃돌기도 했던 동북지방은 불과 나흘 만에 최저 영하 27도를 찍었습니다. 11월에도 35도 넘는 여름 날씨인 중국 남부지방과 비교하면 무려 60도 넘는 기온 차이를 보였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2023년 11월 6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좀 연락 뜸하셨던 분들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다고 하니까 이참에 연락 한 번씩 하는 건 어떻겠냐라는 김윤정 앵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의 중심 올림픽가에서 한인금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림픽 지점을 새롭게 오픈하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